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오늘은 사료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풀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저희 강아지 엘리는 현재 건사료를 먹는데요. 인터넷에서 건사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보면 오해도 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정보도 오고 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바로잡아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을 하면서 강아지 사료 혹은 반려견 사료라는 표현을 쓸 텐데 고양이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므로 참고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오해. 고단백 사료를 먹으면 살이 찐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오해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강아지가 먹는 강아지가 꽤 고단백이고 누가 사료를 추천해주세요 할 때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료가 거의 고단백 사료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사료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단백 사료는 살이 찐다는데 왜 그런 오해가 퍼지기 시작했는지 사실 그 시작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고단백이라는 어휘가 주는 느낌 때문일 수도 있겠죠.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살이 찌는 구조는 사실 무척 단순합니다. 섭취하는 에너지, 하루 종일 섭취하는 에너지에 비해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남는 잉여 에너지가 살이라는 형태로 몸에 축적이 되죠. 반면 만약에 하루 종일 섭취한 에너지에 비해서 사용한 에너지가 많다면 몸에 쌓여있는 잉여 에너지를 끌어다 쓰겠죠. 살이 빠지겠죠. 강아지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먹는 사료든 간식이든 다 합쳐서 그 칼로리하고 하루 동안에 쓰는 칼로리 양을 비교해서 같다면 체중이 유지가 될 테고, 만약에 덜 쓴다면 잉여 에너지가 몸에 이제 살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게 살이 찌겠죠. 그런데 고단백 사료가 살이 찐다라고 말을 하려면 단백질이 더 에너지가 많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열량이 똑같습니다. 즉 1g에 약 4칼로리, 지방의 경우는 1g당 약 9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특정 사료가 단백질이 높다고 해서 뭐 살이 찐다, 전혀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결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아지가 살이 찐다는 것은 그냥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뭐 탄수화물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지방이 됐든. 그렇지 고단백 사료를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섭취한 칼로리가 5000칼로리인데 뭐 하루 종일 소모한 칼로리가 3000칼로리다 그러면 2000칼로리가 남잖아요. 그게 이제 살이라는 형태로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 에너지가 탄수화물에서 왔는가 단백질에서 왔는가 지방에서 왔는가는 나중 문제인 거죠. 자, 그럼 고단백 식단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흔히 살이 찐다고 또 생각하는 식단 있죠. 바로 고지방 식단입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찐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일까요? 그거는 그것만으로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방 식단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칼로리가 적다면 살이 찌지 않겠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을 많이 먹는다면 쓰는 에너지보다 섭취 에너지가 많으니까 살이 찌겠죠.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짧게 덧붙이자면 최근 의학에서 뭐 연구가 활발한 비만 유전자라든가 혹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변환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인간 의학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강아지 살 찐다 안 찐다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단백 사료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단백 사료 정리. 우리 강아지가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이지 사료가 고단백이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사족.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단백 사료가 싫을 수 있잖아요.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단백 사료를 피해서 선택하시는 사료는 필연적으로 고탄수화물 사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료가 가진 열량이 총 합이 100이라고 쳤을 때 고단백 사료는 보통 35%에서 38%, 많으면 40%까지 단백질이 차지를 하죠. 나는 이게 뭔가 껄끄러워. 고단백은 살이 찐데 그래서 껄끄러워. 그럼 나는 단백질이 낮은 뭐 20%, 25%짜리 사료를 먹일 거야. 그러면 그 줄어드는 퍼센테이지만큼 다른 데서 열량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가져올 것은 탄수화물하고 지방밖에 없죠. 그러면 고단백이 싫어서 피해서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괜찮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해. 알레르기 때문에 사료를 바꿔야 해요.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인터넷에서 사료 추천해주세요 라고 올라오는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강아지가 A 사료를 먹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강아지가 B 사료를 먹고 피부 발진이 일어났어요. 자꾸 어딜 긁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인 것 같은데 사료 추천해주세요.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강아지가 닭고기가 주 원료인 사료를 먹였는데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닭고기가 없는 사료를 추천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알레르기가 고기 육류에서 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료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육류 알레르기를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알레르기원이 육류만 있느냐? 아니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만약에 육류 알레르기만 있다면 복숭아 알레르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죠. 그리고 벌에 쏘이면 벌독 알레르기도 있잖아요. 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척 다양해요.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도 있고, 소, 돼지, 또 뭐 생선 알레르기도 있죠. 뭐 새우 등등, 대구 연어. 그리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땅콩, 콩 등의 콩류 알레르기도 있고요. 과일, 딸기, 수박 등의 과일 알레르기도 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호박이나 브로콜리나 기타 등등 채소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이는 사료에는 육류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이 먹이시는 사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뒤를 원료 그 배합표를 보시면 앞쪽에는 물론 육류가 있겠지만 육류 외에도 뭐 야채, 과일, 곡류 등의 굉장히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A 사료를 먹이고 눈물이 막 빵 터졌다. 그 사료가 주원료가 닭고기라고 해도 닭고기 때문에 그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죠.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항목, 다양한 항목이 있죠. 이렇게 뭐 육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야채 과일도 있고 심지어 진드기, 풀 등등의 알레르기 항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우리 강아지가 정확히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사료만 보고 사료만 먹이고 그 뒤에 있는 원료표만 보고 여기 닭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닭고기 알레르기인 것 같아. 그러면 연어로 바꿔봐야겠어. 그럼 또 알레르기가 또 반응이 나오면 연어도 알레르기야. 뭐로도 바꿔봐야겠어. 우리 강아지는 먹일 게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물론 알레르기 검사는 비용이 들어가요. 어디서 하느냐, 뭐 아시아권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꽤 크게 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료 여행을 막 다니시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면 남는 사료는 또 막 나눔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알레르기가 뭣도 안 되고 사료를 안 잡히니까 가수분해 사료 먹여야 되고, 병원에 가서 또 상담해야 되고, 또 비싼 사료 먹여야 되고, LID 사료 같은 거 찾아서 또 LID 사료는 사실 별로 추천 안 해드리고, LID 사료는 단백질원을 이렇게 한두 가지로 제한한 거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품질이 비교적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LID 사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료를 내가 반드시 먹여야 한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LID 사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겪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문 교육을 갈 때 저는 거의 대부분 닭고기를 집에서 삶아서 썰어서 살짝 말려가지고 준비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꼭 물어봐요. 설문지를 통해서 혹시 강아지가 알레르기가 있나요? 그러면 한 열에 서너 두셋 정도는 닭고기 알레르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뭐라고 여쭤보냐면 혹시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사료를 먹여서 닭고기가 주원료인 사료를 먹여서 그렇게 알고 계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강아지는 알레르기 검사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구나. 하지만 만약에 사료를 먹여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뭐 연어나 쇠고기 등등의 다른 간식과 교육용 간식과 함께 닭고기 간식을 준비를 해갑니다. 그래서 소량을 살짝 먹여요. 아주 소량을. 그랬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준비해온 닭고기 간식을 좀 먹였는데 괜찮네요. 혹시 좀 더 먹여봐도 될까요? 그럼 보호자님이 이렇게 네, 한번 먹여보세요. 완전 잔뜩 먹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경우이죠. 자, 두 번째 오해 정리. 우리 강아지는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사료를 바꿔야 한다. 알레르기는 우리 강아지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면 검사를 해서 정확히 알레르기원을 파악을 해야지 사료로는 알레르기원을 파악할 수 없다 입니다. 오해 3번. 동물병원에서 그 사료 먹이지 말라던데요 라는 게 이제 오해예요. 제가 어떤 사료를 추천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사료
뭐 먹이지 말라던데 안 좋다던데요. 그럼 제가 다시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를 추천하시던가요? 그러면 10중 8구 10중 10 분 추천을 하시는 사료가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굳이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 사료, 아마도 어린 강아지 2개월짜리 데려올 때 얹혀오는 그 사료이죠. 그 사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료 이렇게 괜찮습니다. 평균은 합니다. 저는 먹이지 않지만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그 사료 나쁘지 않아요. 다만 비슷한 가격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사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기왕에 오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물병원에서 많이 추천해 주시는 그 사료 있잖아요. 그 사료가 튀긴 사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료를 실제로 열어서 이렇게 보고 만져보면 되게 기름기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이제 오해이고, 그 사료는 튀긴 사료는 아닙니다. 평범한 사료, 그냥 그 익스트루전 방식으로 만든 팽화한다고 하죠. 평범한 사료예요. 튀긴 사료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료를 먹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비슷한 가격대의 좋은 제품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동물병원에서는 그 사료 위주로 추천을 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병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수의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사료가 더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런가요? 왜 이 사료가 더 좋은가요? 왜냐면 우리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 여쭤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 사료를 추천해 주시는 건지 들어봐야죠. 저도 사실 동물병원을 좀 많이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교육도 동물병원으로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께서 방문교육 강아지 관련해서 신청하셔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여쭤봐요. 왜 이 사료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그랬을 때 제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답이 나온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사료는 제가 먹이는 사료, 예를 들어서 그 사료는 고단백이어서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의사분 계신데, 고단백 이야기는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간혹 어떤 사료 광고로나 홍보 자료를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수의사가 만들었다, 수의사가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굉장히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수의사가 영양학자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 수의사가 개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장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의사가 개입해서 만든 사료라는 것이 장점이 되려면 그 수의사가 영양학의 권위자이거나 영양학을 공부했거나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료를 우리가 원료표를 봤을 때, 성분 배합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좋은 사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아. 사실 수의사가 개입했든 안 했든 최종 결과물이 좋으면 좋은 사료예요. 수의사분이 개입했다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장점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의사가 영양학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의학과의 커리큘럼을 제가 아는 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면 지적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수의학과 커리큘럼에서 영양학 수업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본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예과에만 뭐 한 학기 한 과목 정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글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의사분이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영양학을 별도로 이렇게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할 여유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절대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수의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수의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할 게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에 대해서 권위자가 아니라고 해서 수의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수의과 수업 스펙트럼을 보면 질릴 정도예요. 네 번째 오해. 렌더링과 육분 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렌더링과 육분 즉 밑밀이죠. 원료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표현은 좀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원재료를 가공 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로 바꾸었다. 사실 음악이나 컴퓨터 그래픽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도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컴퓨터로 옮겨서 렌더링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변환이 돼요.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축산 분야, 사료 등의 축산 분야에서도 쓰이는 용어인데, 이제 축산 분야에서 쓰는 사료에서 쓰이는 렌더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료, 원재료, 뭐 육류, 사체, 동물의 사체겠죠?를 뭐 이런저런 가공 과정, 주로 렌더링은 열 처리를 해요. 열 처리를 통해서 가루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통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루예요. 사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들이 우리 강아지가 제 엘리가 먹는 사료도 마찬가지고 다 사체로 만들죠. 원재료에 닭고기, 쇠고기 적혀 있으면 사체죠. 생체로 만들진 않잖아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원료로 만드는데, 관건은 그 원료가 신선한 사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동물의 사체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료가 신선한 원료이냐, 혹은 뭐 예를 들어 병들어 죽은 동물의 사체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지 오래돼요 부패한 원료로 만들었거나 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건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렌더링 원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책도 있죠. 혹시 이 책 보이시나요? 네. 유명한 책이에요.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 약간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없잖아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제 원서가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조금 현재와는 다른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나 사료 매장에 가면 10,000원에 10kg, 10,000원에 15kg 하는 게 포대의 사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재료가 10,000원에 10kg를, 우리가 10,000원 주고 10kg를 살 수 있는 재료가 있나요? 사료를 만들 만한 어떤 육류 내지는 채소, 과일 중에 무슨 원료로 만들면 10,000원에 15kg, 10kg가 나올까? 납득이 어렵죠. 물을 담아서 팔아도 그 정도 가격은 할 텐데. 그러니 꼭 그런 재료가 소위 말하는 쓰레기 원료로 만든 사료는 아니라고 해도 신뢰하기는 좀 힘들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조금 전에 제가 키워드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는 사체, 하나는 가루. 자, 이제 두 번째 가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료를 렌더링해서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처리를 해서 가루로 나와요. 그걸 보통 이제 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기로 만든 그 가루는 밑밀, 그리고 뭐 닭고기, 예를 들어 뭐 치킨밀, 뼈를 갈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본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렌더링을 통해 만든 원료가 밀이다 보니까 밀이 들어간 사료는 다 저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사료는 아예 그렇게 광고해요. 우리는 밀을 쓰지 않습니다. 밀이 들어가지 않은 생고기를 쓴 사료입니다. 그런데 좋은 원료로도, 신선한 원료로도 밀을 만들 수 있어요. 밀을 만들면 장점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하나는 한번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확수율이 높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렌더링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살균 과정을 거치는 셈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영양소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살균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6분 밀밀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쁜 사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정리하자면 나쁜 원료를 렌더링해서 만든 사료는 나쁜 사료이고, 좋은 원료로 렌더링해서 만든 사료는 좋은 사료다. 다섯 번째 오해. 사료를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니요. 사료는 냉장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건사료 포장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보관 방법이 써 있어요. 보통은 뭐라고 써 있냐면 직사광선을 피해 건냉소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직사광선을 피해 건냉소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죠. 먹는 건데, 우리 강아지 먹는 소중한 식품인데 이거를 그냥 실온에 두어도 되는가? 이상하죠. 음식이 상하는 원인은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적당한 습도 그리고 온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이는 건사료 기준으로 봤을 때 포장지 성분표를 보시면 대부분 수분이 10% 미만이에요. 즉 애초에 미생물이 증식하기 좀 힘든 그런 환경이죠. 또 이제 미생물이 그럼에도 증식할 수 있으니까 보존제가 들어가요. 좋은 사료,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우리가 품질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료들은 토코페롤 등의 비타민 E 천연 보존제를 쓰죠. 그리고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저급하다고 하는 그런 사료들은 합성 보존제를 써요. 그런데 합성 보존제가 무조건 나쁘냐? 글쎄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보존제 중에 일부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사실 이상한 기사가 떠서 한바탕 당할 리가 났었죠. 결국은
헛소동이었지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냉장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좋아, 그러면 건냉소에 보관해도 안전하니까 건냉소에 보관하겠어. 그런데 냉장 보관해도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드린 말씀, 즉 냉장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직관과 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식품을 보존하려면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아닌가. 사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료를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꺼내서 이 강아지한테 급여를 해야 되잖아요. 냉장고를 열고 사료를 꺼내서 뚜루루 따르고 이렇게 급여를 하고, 맛있게 먹네 이렇게 지켜보고, 다 먹었네 잘했어요 치우죠. 그럼 사료를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겠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낸 사료가 실온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습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습도가 올라가면 아까 제가 미생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사료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습도에서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료가 상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냉장고에 사료를 오래 보관하면 꼭꼭 내가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걸 집는다고 해도 냉장고의 음식 냄새들을 이렇게 흡수하게 돼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김치 사료를 먹어서 김치향 사료를 먹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간혹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김치나 치즈처럼 냉장고에 오래 둬도 되는 식품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김치나 치즈는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는 부패와 그러니까 비슷한데,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뭐냐, 부패는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죠. 발효는 비슷하게 미생물이 식품에 변화를 주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결과물을 낳는 거를 보통 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치, 치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 와인, 그 다음에 곡주 등등이 유익한, 술이 유익한가? 보관 방법대로 보관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난 사료는 상한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불쾌한 냄새, 우리가 흔히 쩐내라고 부르는 냄새. 그거는 사료가 부패한 게 아니라 산패한 거예요. 산패는 또 뭐냐면 지방이 산소와 이렇게 접촉하면서 생기는 변화예요. 우리가 가장 산패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볶은 커피콩. 요즘에는 커피 원두 볶은 걸 사다가 집에서 갈아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실온에 이렇게 오래 두면 지방이 커피콩 겉으로 스며 나오면서 공기와 접촉하고 산패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좀 안 좋아져요. 사료도 이제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사료가 상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길게 보관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산패 자체도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소포장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대포장을 구매하는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먹을 만큼만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딱딱딱 밀봉하고 건냉소에 넣고, 남은 사료는 봉지째 밀봉해요. 단단하게 밀봉해서 또 식사 강도에 들지 않는 건냉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해 6번.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기농 사료가 좋다. 반문할 수 있겠죠. 유기농 사료가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진 않아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제가 사료 가이드 썼을 때, 사료 가이드는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예전에 사료 가이드 썼을 때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이 유기농이라는 말은 일종의 마법의 단어예요. 왜냐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든 유기농 하는 순간 그거는 엄청 좋은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과 같은 단어이죠. 그럼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유기농 사료가 좋나요? 그럼 유기농 사료가 왜 좋죠? 어떤 이유로 좋죠? 유기농은 어떤 거죠?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좋다니까 좋은가?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마케팅의 힘이죠. 일단 식품에 쓰이는 유기농이라는 표현은 미국 농무성에서 만든 단어예요. 의미가 농약이나 합성 비료를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재배한 작물, 이제 농작물의 경우에 육류에 있어서도 뭐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도 유기농의 조건이 다 있어요. 방목하고 먹는 사료에 대한 기준도 있고. 사실 유기농이라는 표현만 보면 좀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농무성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기농 인증을 통과한 원료는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유기농 농축산물 원료로 사료를 만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거를 오해에 집어넣었냐면, 우리는 어떤 사료가 유기농이다 라고 하면 그 사료에 들어있는 원료 전체가 다 유기농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료 중에 유기농 딱지를 붙은 사료들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뭘 확인하냐면, 그 인터넷에 보면 제품 페이지 있잖아요. 제품 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가닉 뭐 사료 뭐 무슨 제품, 그러면 원료가 유기농 뭐 귀리, 유기농 고구마, 그 다음에 신선한 닭고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신선한 닭고기는 유기농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사료 가이드 쓸 때도 거기 썼지만, 실제로 그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사항이고, 답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육류는 유기농이 예를 들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유기농 딱지를 붙이고 판매하는 사료 중에 모든 원료가 다 유기농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원료 중에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특히 육류가 유기농인 경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사료는 유기농이네 하려면 채소나 과일이나 뭐 감자 그런 것보다 사실 고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육식에 가까운 잡식이 있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는 거의 뭐 육식이지만 먹는 사료에 유기농이면 고기가 유기농이어야지, 야채가 유기농이면 무슨 소용이며, 들어가면 별로 좋지도 않은 곡류, 보리, 현미 그런 게 유기농인 게 무슨 사실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사료 등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오해가 많죠. 인터넷에서 사료 등급 검색하면 난리가 나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서 맨 위에는 오르가닉, 그 다음에 홀리스틱, 그 다음에 뭐 슈퍼 프리미엄, 뭐 그로서리 해서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 표는 신경을 버리세요. 왜냐? 그 표가 의미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홀리스틱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굉장히 뭐랄까 되게 내추럴한 느낌을 주잖아요. 내가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뭐를 한 것만 같아. 홀리스틱. 근데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료가 홀리스틱이다 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그 홀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보증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케팅 용어예요. 그리고 뭐 슈퍼프리미엄, 뭐 피자인가? 뭐 왜 사료에 슈퍼프리미엄 뭐 무슨 의미가, 슈퍼프리미엄은 뭐래요? 사료가? 혹시 그 슈퍼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사료의 정의를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회사에서 좋은 원료로 만든, 좋은 과정으로 만든 사료를 사서 먹이시면 됩니다. 근데 우스운 건데 정말 좋은 사료들 있잖아요. 적혀있지, 모가닉, 홀리스틱 적혀있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사료 이름. 끝입니다. 전에 사료 가이드 쓸 때 제가 이 사료 등급을 모가닉, 홀리스틱, 슈퍼프리미엄 이 기타 등등을 그 자동차 트림에 빗댄 적이 있어요. 자동차 여러분 구입하실 때 보면 뭐 있잖아요. 딜럭스, 럭셔리, 뭐 트렌디, 스페셜 뭐 있는데 그 의미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케팅 용어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사료가 A 사료가 홀리스틱이고 B 사료가 슈퍼 프리미엄이니까 얘가 더 좋은 거다. 아닙니다. 그래서 6번 오해를 정리하자면, 오가닉 사료라고 해서 증명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료 등급도 의미가 없다. 자, 일곱 번째 오해, 마지막 오해죠. 비싼 사료가 좋다. 아니요, 정말 아닙니다. 요즘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을 워낙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용품점에 이제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이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몰리스라든가 가면 사료도 굉장히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저렴한 사료, 비싼 사료들만 모아놓은 매대도 있죠. 저는 몰리스 갈 때마다 사료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서 보는 편이에요.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 제품이네. 이거 좋아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뭐지 얘는? 위에 뭔데 왜 여기 있고 왜 이 가격이지? 뭐라고? 얼마라고? 이 원료에? 이 비율에? 이 가격? 싶은
사료들도 많아요.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이라는 법은 없어요. 반려동물 사료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정직하게 좋은 원료를 가져다가 좋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면 그게 좋은 사료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 사료의 가격이 높아진다, 납득할 수 있죠. 좋은 원료를 가져오려면 비싼 돈을 줘야 할 테니까. 그런데 성분 표시와 원료를 이렇게 아무리 봐도 가격이 납득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격으로, 사료의 가격으로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을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비싸다고 꼭 좋은 제품인 건 아니지만 좋은 제품 중에 싼 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좋은 재료를 수급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만드는 제품이라면 그에 맞는 정당한 가격이 매겨지는 게 당연하겠죠. 간혹 이런 질문을 주세요.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의 가격이 좀 부담되는데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사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소양견 기준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료는 보통 킬로당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먹어야 20,000원에서 30,000원이에요. 한 달에 20,000원에서 30,000원 들어가는 사료값이 부담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료값이 20,000원, 30,000원 들어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액세서리나 옷이나 미용비를 줄이고 그 돈을 사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또 집에 강아지가 5마리여서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렴한 사료를 먹여도 괜찮을까요? 또 비슷한 예로 저희가 대형견을 키워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밥값이 부담되는데 저렴한 사료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애초에 5마리를 키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대형견을 키우시면 안 돼요. 내가 데려온 강아지, 내가 키우려고 데려온 강아지, 혹은 내가 데려온 강아지를 교배를 시켜 새끼를 낳았다. 새끼를 내가 키울 거야.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그냥 그 친구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건 덩치만 불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료는 정말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이 먹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래서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사료에 쓰세요. 그냥. 그리고 미용 그냥 집에서 하세요. 옷 사지 마세요. 대형견을 데려왔든 아니면 뭐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 수가 늘었든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의 피해를 강아지들이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데 비용을 다 줄이시고 사료를 영순위에 두세요.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제품을 사서 먹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흔한 오해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평소에 오해하셨던 것도 있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것도 있겠죠? 오해라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루지 못한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앞으로 또 뭐 사료 추천이라든가 좋은 사료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도 만약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획 중인 영상은 이제 다이어트, 강아지 살 빼는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저하고 다른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